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먼저 이 시작하면서 퀴즈를 한번 내야 된다고 하니까는 저도 퀴즈를 내겠습니다.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전략 과목으로 선택해야 되는 과목은 이게 퀴즈입니다. 제 얼굴을 생각하면은 쉽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은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점에 주안점을 둬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가장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제 시험을 보면은 이 실제 시험의 특징은 과목별로 다 이렇게 특징들이 있겠지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이 원문 그대로 출제가 된다는 이런 특징이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법령 및 실무를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법령 및 실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민법을 전공한 사람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민법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법령 및 실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이렇게 창작해서 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법령을 그대로 옮겨갖고 지문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된 이 판례를 그대로 옮겨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한 60개 정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판례는 거의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은 용의 정의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중개대상물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갖고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매년 똑같이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출제가 되는 요 부분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 접근하면은 이 법령 및 실무는 고생하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도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기출문제 지문이 그대로 리바이벌 돼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는 강의를 하면서는 출제위원들이 기출문제를 뺏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뺏기는 게 아니라 이 근거가 똑같은 겁니다. 법령을 그대로 옮겨서 이 지문을 만든다거나 판례를 그대로 옮겨서 지문을 만드는데 이 다른 출제위원들도 똑같이 만드니까 이 기출문제가 똑같은 지문이 중복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령 및 실무는 요약집을 만들 때 요 기출문제 요 부분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이 법령 및 실무가 1회 시험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29회 시험까지 보게 되는데 옛날에 15회 시험에서는 불상사가 생겨서 두 번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은 총 30번 시행한 거죠. 매 시험마다 40문제씩 출제가 됐으니까는 이 30번 40문제 총 1200문제가 나온 겁니다. 1200문제가 나왔는데 각 문제당 5개 지문씩,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지문 총 숫자가 6000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법령 및 실무에서 나올 만한 지문들은 이미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지문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니까는 이 최근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OX 지문으로 분류를 해갖고 이걸 많이 읽어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거의 비슷한 지문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읽고 나서 정답을 찾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법령 및 실무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고득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요약집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새롭게 나오는 지문들이 한 20-30%가 있게 되는데 요거는 완벽하게 커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지문들이 요 20-30%는 주로 어디에서 나왔나? 생각해 보면은 법령을 그대로 뺏기고 그 다음에 판례를 그대로 뺏겨서 지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을 그대로 뺏기고 판례를 그대로 뺏기고 이런 것까지 커버하면은 이 법령 및 실무가 100%가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약집을 쓸 때 이 법령을 그대로 옮기고 그 다음에 판례를 그대로 옮기는 요 방식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그대로 옮기는 방식 요거를 분류를 해갖고 이 체험
이 교재하고 그 다음에 확인학습 교재. 그래서 이제 그 올해는 요약집을 요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험 교재에 보면은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개념 정리입니다. 개념 정리고 두 번째가 확인 학습이 됩니다. 이 개념 정리에서 법령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판례를 그대로 옮겨서 문제를 만드는 방식, 요 두 방식을 사용해 갖고 이제 그 이 지문을 제 스스로 이제 만든 겁니다. 제 스스로 만든 거고, 이 확인 학습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 기출 지문들을 전부 다 OX로 분류해 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기출 표시가 이렇게 이제 그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이 법령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 판례를 그대로 옮기는 방식, 기출 문제를 리바이벌 시키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여기서 전부 다 이제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많이 읽어보면은 실제 시험에서 요거하고 비슷하게 아니면 똑같이 해서 이제 지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그 이 핵심 포인트에다가는 전부 다 밑줄을 쳐놨습니다. 밑줄을 쳐놨고 요 핵심 포인트가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열심히 이제 그 이 읽어보는 겁니다. 열심히 읽어보고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교재로서 이 확인학습 교재가 있게 됩니다. 확인학습 교재는 여기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이제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거를 직접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체험 교재에서 나왔던 중개 대상물, 여기서는 정답, 중개 대상물이 되겠죠. 그래서 중개라면 법제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상사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권리의 득실 변경을 요거는 써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습하는 방법 중에서 이 그 써 있는 거를 읽는 이것도 이제 중요한 방법이 되지만은 이 직접 자기가 써 넣는 이것도 공부에는 상당히 그 도움이 되고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쓰면서 공부하는 게 이게 그만큼 이제 그 이 효과가 좋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이제 그 이 다 써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이 요약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올해부터는 이 요약집을 이 시스템으로 해서 그 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으로 해서 사용하는데, 그 결국은 이번 시험에 나오는 그 지문들은 전부 다 요 틀 안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읽어보면은 실제 시험에서 이제 똑같이 지문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읽고 나서 정답을 찾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령 및 실무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고득점이 나오게 되는데, 법령 및 실무에서 고득점이면 2차 시험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및 실무는 항상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실제 시험에 가서 보도 듣도 못한 새로운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에서 그거를 분석을 해갖고 거기다가 OX를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는 그 정도 마음적 여유도 없습니다. 평소에 많이 읽어봤던 이 지문이 나왔을 때만 쉽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취지에서 이제 그 요약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 및 실무는 이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이와 같은 특징이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각 파트별 출제 빈도를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시험에 나왔던 부분에서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26회 시험부터 그 정리를 했는데, 총칙에서 두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거의 매년 똑같은 겁니다. 매년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서에서 두 문제, 세 문제.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관리 업무 8문제, 6문제, 10문제, 7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은 거의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다 정해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되는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여기서는 시험에 안 나온 이유가 그 26회, 27회는 요 법률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 실무 쪽에 들어갔었는데 28회 시험부터 그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그러니까 28회 시험, 29회 시험 똑같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28회 시험에서는 5문제, 여기서는 이 29회 시험에서는 4문제. 그 다음에 제3편 중개 실무에서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및 경매 공매 보면은 26회 시험에서 2문제, 27회 시험에서 2문제, 28회 시험 2문제, 29회 시험 2문제. 그러면 이번 30회 시험도 당연히 2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한 문제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에서 한 문제, 경매 공매에서 한 문제. 매년 이렇게 똑같이 출제가 된다는 이런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이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데 나는 이 부분을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이 부분은 포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 그냥 틀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할 부분이라면은 한불이라면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지문이 나오든 해결할 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해야 법령 및 실무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법령 및 실무를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점에 주안점을 둬서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먼저 법령 및 실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면 법령 및 실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먼저 교재를 선택할 때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해야 됩니다. 대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제 간단하게 정리된 요약집을 선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그대로 외워갖고 가서 이 시험에 나오면은 그대로 이제 정답을 찾아갖고 합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실제 시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도 기본서를 읽어야 됩니다. 기본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이 점점 요약서 쪽으로 가는 거죠. 분량이 작아지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수준에 맞는 이런 교재를 선택해야 되는데 개중에 이제 공부를 늦게 하다 보니까 저는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빨리 시간은 얼마 없고 빨리 궤도에 올라서야 되고 점수가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약된 이런 내용을 암기를 해갖고 이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게 되는데 이 법령 및 실무는 어느 정도 점수까지는 이렇게 되지만은 법령 및 실무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은 이 법령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지만 이 대응할 수 있지 단순히 암기 갖고 이게 이제 쉽게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법령 및 실무가 암기 과목 이렇게 해갖고 한 글자씩 따서 암기식으로 해갖고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수험생들한테는 쉬워 보이죠. 근데 한 글자씩 따갖고 요새 이 실제 시험에서는 전혀 대응이 안 됩니다. 그 글자가 의미하는 뜻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씩 따서 외워갖고 정답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령 및 실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으냐 하면은 이론과 문제를 반복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서 책이든 요약서건 어떤 특정 부분을 공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맞추는 문제도 있고 틀리는 문제도 있겠죠. 틀리면 틀리는 대로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아, 이 파트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이론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 틀려지겠죠.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이 부분은 꼭 알아둬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면은 나중에 다시 문제를 푸는데 틀리지 않고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이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냐. 이게 테스트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론 공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 수단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법령 및 실무는 한 이 3번 정도, 2번 내지 3번 정도 이렇게 돌리면은 법령 및 실무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계속 이론만 공부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읽을 때는 그런 대로 알만합니다. 알만한데 나중에 저기 뒷부분 정도 그 공부할 때쯤 되면은 앞부분은 다 잊어버리죠. 앞부분 공부할 때쯤 되면 뒷부분은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성적이 오르지 않고 맨날 고타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론 내용을 정확하게 그 정리하는 방식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잘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물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은 이 이론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덜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법령 및 실무를 공부할 때는 항상 이렇게 이론과 문제를 병행을 해갖고 반복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강의를 할 때 보면은 처음에 강의할 때도, 그러니까 처음 강의를 들은 사람들한테도 이론을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꼭 풀어주고서 넘어갑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실력을 테스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이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론 내용을 요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 기출문제 지문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이 효율적인데, 기출문제 지문을 읽을 때도 이거를 암기식으로 접근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해 중심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지문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똑같이 나오진 않고 조금 변형이 되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요게 이제 이번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다가 이번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고 다음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다양한 형태의 지문으로 변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이게 어떤 형태로 지문이 나오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시간을 조절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법령 및 실무 이 40문제를 45분에 문제를 풀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시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시험을 보면은 이제 이 방문각에서 이 실제 시험을 봤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다루라고 이걸 타이프를 쳐갖고 이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를 프린트를 해갖고 이제 해설을 달고 이 문제 분석을 합니다. 문제 분석을 하는데 매년 시험에 나오는 분량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4 용지로 해갖고 한 11페이지 내지 12페이지 요 정도 분량이 정확하게 매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량을 조절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문을 성급하게 읽을 필요도 없고 너무 늦게 읽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적당한 이 속도를 유지해 갖고 지문을 읽는 이런 연습이 돼야 되고, 지문을 읽은 다음에는 곧바로 OX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잘 조절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제 실수를 예방할 수 있게끔 문제풀이를 하는 게 중요한데, 법령 및 실무는 실제 시험에서 보면은 맞추는 문제도 있고 틀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틀리는 문제는 왜 틀릴까? 첫 번째, 몰라서 틀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령 및 실무는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의 시간에 누차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실수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실 때 이 실수를 예방할 수 있게끔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는 게 이 점수 관리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령 및 실무는 잘 나가다가 끝에 있다 없다 이거고 이런 걸 갖고서 맞고 틀리고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끝에 흐려서 읽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읽어보기를 끝에 있다로다가 읽어봤습니다.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흐려서 이게 있다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없다로 해갖고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다자가 나올 때까지 긴장 풀지 말고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문제를 푸실 때 꼭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문제를 읽고 맞는 거를 찾으려면 동그라미, 틀린 거를 찾으려면 X. 간혹 가다 보면은 한 3번 정도 이렇게 지문을 읽을 때 보면 이 문제가 맞는 거를 찾으라는 건지 틀린 거를 찾으라는 건지 이걸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꼭 표시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으셔야 되고 1번 지문을 읽고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잘 모르겠으면 과감하게 세모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 오지선다행이지만은 확실하게 맞고 확실하게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세모치는 걸 너무 이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잘 모르겠으면 일단 세모치고 빨리 넘어가서 확실하게 맞고 확실하게 틀린 거 딱 하나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모가 2개 내지 3개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정답이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이 찍기가 적용이 됩니다. 찍기가 적용이 되는데 이 법령 및 실무는 이 지문 중에서 이게 단정적인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꼭 항상 예외 없이 어떤 경우에도 뭐뭐만 뭐뭐에 하나여 뭐든 모두 언제나 이런 단정적인 말이 나왔을 때는 맞을 가능성과 틀릴 가능성 중에서 어디가 높다? 이건 틀릴 가능성이 높답니다. 대개가 법령 및 실무는 이런 단정적인 말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요즘에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게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 받지 않을 정도로 지문을 깔끔하게 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틀리게 하려면 확실하게 틀리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만 맞고 이렇게만 틀린다. 그러면 결국은 전부 다 이의신청하겠죠. 확실하게 틀리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단정적인 말,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 및 실무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대개 틀린 지문이 되는데 이 틀린 지문이 될 가능성은 확률은 95%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고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냥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100%가 다 맞아야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냥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어떤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이 이게 대통령령에 있느냐 국토교통부령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이 이게 대통령령에 있는지 국토교통부령에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죠. 이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법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는 정답이 아니다. 제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다 틀린다가 아니라 정답이 아니다. 맞는 거를 찾으려면 틀린 지문으로 나오고 틀린 거를 찾으려면 맞는 지문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다. 제끼고서 다른 데서 정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지문이 나올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왜 이런 지문이 나올까?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을 그대로 뺏기면은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런 형태의 지문이 나온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온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정답이 되지 않게끔 비껴서 나온다는 얘기죠. 공인중개사 법도 잘 지켜야 되고 시행령도 잘 지켜야 되고 시행규칙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이 대통령령에 있느냐 국토교통부령에 있느냐 이거는 탁상공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다 제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문 중에서 보면은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에 위반을 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세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전부 다 맞는 걸로 처리하되 중간에 뭐가 들어갔을 때만 틀린다? 절대적 취소 사유가 들어갔을 때만 틀린다. 그런데 앞부분을 공부하실 때 절대적 취소 사유를 놓고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 안 나옵니다. 이런 틀린 지문은 어디서만 나오냐 하면은 저기 뒤에 행정처분, 업무정지 처분 사유, 전부 다 이 업무정지 처분 사유, 절대적 취소 사유, 상대적 취소 사유 이렇게 나오죠. 이쪽에서만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앞쪽에서는 이런 이 절대적 취소 사유를 넣고서 틀린 지문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공예세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 이렇게 하면 다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처리하면은 매 시험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이거 공짜로 맞춥니다. 이거는 매 시험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업공예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고 7일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서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인장을 등록 인장을 변경하고 변경된 인장을 7일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이게 업무정지 처분서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거를 외워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업무정지 처분 사유를 한글자식 돼서 쭉 외워갖고 갖다 대입시켜서 동그라미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보다는 이 인장을 변경하고 변경된 인장을 7일에 등록하지 않았을 땐 절대적 취소 사유 아니죠. 그러면 그냥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 전에 어떤 지문도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이 개업공예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치 행위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OX 동그라미 계약금 등의 반환치 행위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절대적 취소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업무정지 처분 사유로 한 글자씩 쭉 외우면은 이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업무정지 처분 중에서 업무정지 처분 사유 중에서 제일 끝에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전부 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니면 전부 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물론 여기에 과태료 처분 사유가 들어가면은 X입니다. 과태료 처분 사유가 들어가면 X가 되는데 과태료 처분 사유를 넣고서 업무정지 처분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물론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지문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출제위원이 조금 이 오버한 것이고 이렇게는 지문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걱정하시지 말고 개업공예세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 하면은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니면 전부 다 맞는 지문이다. 그래도 이제 정답이 찍히지 않으면은 출제 의도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 법령 및 실무 40문제 중에는 40문제는 각 문제마다 출제 의도가 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수험생들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겠다.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자격증 주고 모르면 자격증 못 주는 거죠. 근데 이 출제 의도는 대개 정답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옛날에 어떤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자격 취소 처분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관리대장이 기록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책에 읽어봐도 없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해 준 적도 없었고. 그러면 이렇게 지문이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자격 취소 처분했을 때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느냐 기록하지 않느냐? 이거는 정답이 아니다. 제끼는 겁니다. 왜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냐면은 자격 취소 처분했을 때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는지 기록하지 않는지 이거를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시도 공무원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나한테 물어볼 성격이 아니란 얘기죠. 이런 것들은 대개 정답이 되지 않게끔 피해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나 세 개 중에서 헷갈려서 찍는데 이렇게 찍으면은 95%는 맞춥니다. 10문제를 찍으면은 한 문제 정도는 빗나갈 수 있는데 9문제 정도는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알아두어야 그래야 지문을 읽을 때 조금 자신감이 생기고 좀 아리송한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끝까지 지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대개 이제 그 어떤 과목은 이 1번부터 이렇게 쭉 읽다가 정답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읽지 말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은 그 과목의 특성입니다. 법령 및 실무는 고득점이 나와야 됩니다. 고득점이 나와야 되니까는 그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을 다 읽고서 정답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시간에 쫓기니까는 5번까지 안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번까지 다 읽고서 정답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대개 이제 그 문제를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게 되냐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틀린 거를 찾으라는 지문입니다. 틀린 거를 찾으라는 지문인데, 이 1번, 2번, 3번, 4번에서 꼬시는 거죠. 이렇게 꼬셔갖고 안 넘어가면은 이렇게 꼬시고, 그래도 안 넘어가면 이렇게 꼬시고, 이렇게 꼬시고, 그래도 안 넘어가면 5번에서 정답이 아주 쉽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꼬임에 넘어가갖고 2번에 찍고서 5번까지는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는 5번에서 아주 확실한 정답이 있었던 겁니다. 버스 지난 다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 틀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5번까지 꼭 다 읽어보시고 이 정답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법령 및 실무는 문제를 풀 때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그 이 문제를 푸시면은 실제 시험에서 실수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고, 그러면 법령 및 실무에서 누구나 다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및 실무는 공부할 때 항상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서서히 문제풀이를 많이 하실 때가 됐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이런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찍기다 보니까 옛날에 마지막 강의 찍기 시간에 강사들이 하는 이 제일 마지막 강의가 찍기거든요. 그때 가르쳐 줬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 가서 이거를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르쳐 줬는데 적용을 못 시키니까 저도 기분이 좀 상했겠죠. 아니,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거 찍으라고 했는데 왜 못 찍어 갖고 오셨습니까? 하니까는 안 돼요. 아는데 시험 볼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났다는 겁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는 네가 한 얘기가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제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알려주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알려주고서 요 룰에 맞게끔 계속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실제 시험에 가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문제풀이 시작할 때부터 먼저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오면 계속 요거를 적용하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실제 시험에 가서도 그대로 찍어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법령 및 실무는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이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이게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인데 이게 이제 시행령 13조 1항 여기 보면은 법인의 등록 기준이 나옵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첫 번째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원법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이면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맞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이 25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법인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동그라미. 요거는 26회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지문은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지문이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 이거는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7회. 그 다음에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이게 이제 28회입니다. 그러니까 25, 26, 27, 28.
똑같은 내용에서 지문이 나오는데 지문이 완전히 똑같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암기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은 요게 이렇게 변형이 되던 이렇게 나오던 이렇게 나오던 이렇게 나오던 전부 다 OX를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매 시험마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 시험마다 나오면은 요걸 정확하게 알아두면은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든 전부 다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업공인사 등의 결격 사유입니다. 제10조 1항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이제 그 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고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보면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에 해당이 된다. 맞죠? 이게 이제 29회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공인중에서는 결격사에 해당이 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까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 맞죠? 이게 24회 시험입니다.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맞죠? 이게 이제 그 27회 시험 문제입니다.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으면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고 금고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만 유예기간 또한 결격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고유예가 25, 26, 29 이렇게 이제 그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4, 25, 26, 27, 29 그러니까 이게 매 시험마다 나온다는 얘기죠. 매 시험마다 나오는데 지문이 똑같지는 않죠. 똑같지는 않은데 결국은 여기에서 요 내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지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고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요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령 및 실무는 이 공부를 하실 때 이 본 내용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요게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든 해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읽고만 넘어가서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게 전공이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지만은 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읽어보면은 이 본 내용 뜻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이 이론을 공부하고 지문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공부한 다음에 이론을 공부하면 이 개념이 이제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두세 번 정도 반복하면은 이 법령 및 실무는 사실은 이 어려워서 못 푸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 및 실무는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도 사무소 이전이 되는데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는 이전 신고를 하면 됩니다. 10일 이내 이전 신고를 하는데 다만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는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을 땐 어디에다 신고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후니까 이게 뭘로 바뀌어서 이전 전으로 바뀌어서 틀린 문제가 나오겠죠. 10일인데 이 10일이 뭘로 바뀌어서 7일로 바뀌어서 틀린 지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다가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사무실 확보를 증명할 순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아보면 이게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와 그 다음에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는 자기네들이 교부해준 등록증 아니면 신고필증에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재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증이나 신고 필증 중에서 어디만 바꿔주면 됩니까? 사무소 소재지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를 화이트로 이렇게 지우고 거기다가 바뀐 소재지를 써갖고 그 등록증을 그대로 주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 개업공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재교부를 해주든지 종전의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는 이제는 등록관청이 바뀌는 거죠. 등록관청이 바뀌었으니까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서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게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면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서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등록에 관한 서류를 송부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송부해 줘야 되는 등록에 관한 서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이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그 관련 서류가 됩니다. 이 서류를 송부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는 뭐를 한다? 등록증을 교부해 주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 이전 전 등록관청에서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디에서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해서 알아두시는 게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분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어디에다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는 신고 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재교부하게 되고 이전 전과 이전 후 두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주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소 이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게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을 얘기하는 것인지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분사무소 이전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실수하지 않고 정답을 찾게 됩니다.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는 어디에다 신고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뭘로 바뀌어서? 이게 이전 전으로 바뀌어서 틀린 지문이 나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는 이전 후라는 것을 엄청 강조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니까는 요못된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지문을 만들게 되냐면은 법인의 분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 후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이 신고해야 한다. OX, X. 분사무소기 때문에 어딥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사무소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분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 이전 후 분사무소 시군구청장 이전 후 오케이 동그라미. 안 그럴래나요? 안 그러시면은 법령 및 실무는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법령 및 실무는 대개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슷한 개념들을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령 및 실무는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 때는 쉬워 보이죠. 그런대로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출제위원한테 문제를 출제한 사람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모의고사 다 보고 밖에 나가서 정답을 맞춰보면서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답만 살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쉬웠다는 얘기는 그만큼 출제자가 파는 함정에 다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출제자가 파는 함정에 그냥 풍덩풍덩 다 빠지면 그냥 속 편하고 아주 쉬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법령 및 실무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을 보면은 이제 시험 보고 이렇게 나오시면은 제가 한번 이제 물어봅니다. 저도 엄청 궁금하죠. 이번에 법령 및 실무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번에 문제 쉬워서 나는 20분 만에 다 풀었다. 옛날에는 그걸 진짜 믿었습니다. 진짜 믿고서 그러세요? 그렇게 쉬웠습니까? 한번 문제지 좀 보십시오. 해갖고 이제 갖고 나온 문제지를 갖고 정답을 쭉 맞춰봅니다. 그러면은 점수 안 나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이 법령 및 실무 어땠습니까? 하면은 법령 및 실무에서 시간 좀 절약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절약이 안 되고 50분 다 투자해서 법령 및 실무를 풀었는데 엄청 어렵게 풀었다. 그러세요? 그러면 문제지 좀 한번 줘보십시오. 해갖고 정답을 맞춰보면 90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려웠다는 얘기는 출제자가 파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20분 내지 25분 만에 문제를 다 풀었다. 출제가 파는 함정에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법령 및 실무를 아까 45분을 다 투자해서 문제를 풀으시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다 투자해서 문제를 풀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법령 및 실무를 조금 이렇게 우습게 알고 법령 및 실무에서 시간을 좀 절약해서 부동산 공법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생각들 잘 안 하십니다. 법령 및 실무에서도 50분을 다 투자해서 문제를 풀어야 그래야지만 출제자가 파는 함정에 걸리지 않고 이 법령 및 실무에서 고득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소 이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땐 이렇게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을 얘기하는 것인지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을 얘기하는 것인지 분사무소 이전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꼭 구분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거죠. 틀린 것은 1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한다. OX. X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벌써 정답이 나온 겁니다.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누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 되고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 틀린 거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건축물 대정에 기재된 여기 건축물 대정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사무실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로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하고 이전 후 두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맞는 거를 찾으려면 동그라미, 틀린 거를 찾으려면 X. 1번 읽고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1번을 딱 찍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실수가 최대한 예방이 되고 그래야지만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 법령 및 실무는 누구나 다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 이게 표시하지 않으면은 여기 틀린 거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를 찾으라는 문제인데 한 3번 정도 읽다가 이게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 신고한다. 맞는데 이거 혹시 만든 거 찾으라는 문제 아닌가? 이게 순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연습할 때는 덜 잊어버리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지문 하나하나에 온갖 집중을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2번 지문을 읽으면서 1번 지문도 잊어버립니다. 연습할 때는 편안하니까 이걸 많이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지문 하나하나에 온갖 집중을 다 하다 보니까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를 찾으라는 문제인데 문제를 읽다가
문제를 일단 맞는 거를 찾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으셔야 실수가 예방이 되고 그래야지만 이 법령 및 실무에서 고득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9회 시험 문제인데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인의 업무 범위가 되는데 요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